고령 미래 사회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봐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데이터는 2019년의 모든 실버 산업 그리고 시니어 라이프에 관련된 주요 통계 데이터를 총괄한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득, 건강, 환경, 산업을 총망라한 그런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사회 정책이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요. 특히 시니어 라이프라든지 실버 산업에 관련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독으로 읽어야 할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주요한 지표 몇 가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보고서 전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지표는 노인 고용률입니다. 2020년 34.8%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건강해지고 또 소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남아도는 시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노인의 고용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데요. 그 숫자의 유병률을 보면 노인 중에 2019년에 10.2%였던 것이 점차 늘어서 2040년에는 12.7%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 경도가 낮은 경도인지 장애율도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인정을 받는 비율은 약 10%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이런 변화도 그래프 하나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경제연구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전이 됨에 따라 은퇴한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분들은 주택을 유동화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주요 방법은 매도하고 더 싸고 아니면 접근지에서 더 멀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요. 주택연금과 같은 영모기지를 활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추구형 주택 투자가 증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가구가 1인, 2인 가구로 이렇게 변하고 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택의 그 형태도 중소형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평균 소득은 2008년에 비해 2017년에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구성비를 보면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영역, 즉 가족이나 이런 이전보다는 공적인 소득,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서 주목할 것은 만성질환인데요. 주로 당뇨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혈압.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998년에 1.85개인 것이 2017년에는 2.13개, 특히 70세 이상, 75세 정도 되면 3개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삶의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표별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요. 이 조작적 정의가 중요한 것은 어떤 요인들이 그 건강에 중요한 키포인트인지 키워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만성질환이라든지 삶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외래를 이용하는 비율, 낙상의 위험도 굉장히 크고요. 특히 낙상했을 때 사망률로 이어지는 비율이 약 3분의 1로 굉장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 기능이 제한되는 것, 인지 제한, 영양 부족을 건강에 중요한 조작적 정의의 키워드로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는 사회 참여를 하는지 경제 활동을 하는지로 나눠보고요. 주거는 자가율인지 아니면 주거 편리함이 있는지, 소득은 소득 빈곤을 보는데 우리가 주의하게 볼 지표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그것의 50% 이상, 그러니까 50%에 못 미치면은 빈곤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는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특성이 굉장히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로 노인인 50대인 경우에는 해방을 경험했고 전쟁을 경험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신 분들인 반면에 60대인 경우에는 민주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요. 국민연금에 대한 겁니다. 국민연금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65세에서 69세는 약 46% 정도가 수급하게 되고요. 그 금액은 연간 약 600만 원 정도니까 월 한 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연금 수급률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어떠한 기본적인 소득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어떤 생활비 충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족하고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요. 이 두 개만 더해봐도 59%, 약 60%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퇴자들 경우에 약 60%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약 상위 40%또 폭을 좁히면 20% 정도만 제대로 소비 활동도 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층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노동 패널의 그 주요 값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연간 가구 소득의 평균값입니다. 2017년 기준이고요. 60세에는 약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65세는 2,659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점차 우리가 볼 것은 75세 실제로 근로소득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1,453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세를 전후해서는 굉장히 노동의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국가적인 개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보면 추세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연간 가구 소득 평균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총소득과 1인당 평균 소득으로 볼 때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가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값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시나리오의 값이 평균 소득값이 점차 1이건 2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위값의 50% 미만인 어떠한 빈곤율이라고 했죠. 그 빈곤율을 어떻게 그런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겠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어떤 것이 빈곤 완화 효과가 큰가를 보니까요. 절대 빈곤율에 있어서는 월 40만 원을 주는 선이 역시 가장 높았고요. 상대 빈곤에 있어서도 그것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여력이 된다면 그 방향성은 기초연금의 금액이 특히 절대적 빈곤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아니면 전체가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는 방안에 대해서 더 시급히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는 연령도 보면요. 점차 50대에서 49세에서 50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추세가 굉장히 꺾이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 주변에서 실제로 보면은 더 체감 지수는 낮아서 이 아래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주된 일자리가 끝나게 나면 그 다음에는 선택하는 일자리는 아무래도 소득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60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면은 거기서부터는 노인 일자리로 완전히 질이 다른 그런 일자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의 양과 시간대가 60세부터는 높아집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실적인 장벽이 반영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양과 시간대가 변화되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거리, 가까운 거리, 쉽게는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로 30분 이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사업장 규모 이런 것은 실제로 주된 일자리가 끝나는 시기부터는 중요한 변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또 과거와 연관이 있는지 정도가 약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현실에 부딪히면서 많이 내려놓는 것이 더 극명하게 보여지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를 원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도 아까 일의 시간과 양을 말씀드렸는데요. 60에서 64세가 되면서 점차 시간제 일자리가 33% 정도요. 그러면서 70세에서는 67.4%로 물론 당연히 현실적인 거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 그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전일제를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도 69세, 65세, 64세일 경우에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임금 수준을 보면요. 우리는 50대 중반 이전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59세 정도 되면은 주를 이루는 게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중간값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65세에서 69세로 되면 현실적인 요건으로 100에서 15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 70세 이상이 되면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차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노인 의료비,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당연히 높아져서 현재 약 41%가 65세 이상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시니어 케어 쪽,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부하시거나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는 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높거나 아니면 뭐 3등급 이상 되는 경우를 보면 70대 중반부터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령이 낮은 부분은 아마 그 사고 아니면은 치매 이런 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 인구 부분을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약 812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년 후에는 1700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약 2.18년 대비 2.3배라는 급격한 수치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고요. 이와 발맞춰서 장기 요양 수요도 급격히 2.82배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이러한 빈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민간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이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공공의 컨트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자 관점에서는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자 및 무배우 사망자 비율을 보면요.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80에서 84세, 지금의 평균 수명 정도에 되는 숫자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는 75세 부분부터 급격히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부분은, 눈여겨볼 부분은 무배우 사망자 비율, 즉, 그 배우자 없이 사망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져서 실제로 이런 비율은 전반적으로 더 높아지고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나이가 들면 환경에 반응하는, 이거는 이제 교통에 반응하는 속도인데요. 20대가 만약에 시간이 1.71초라고 한다면 60대는 벌써 2.31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지에 반응하는 시간이 60대 이후로는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외국의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나이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이런 곳에서 실제로 많이 진도를 빼고 있고 또 우수 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보면 주거의 편의를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주고
또 소유주 및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외부 환경 교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특히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것, 그러한 준비를 만드는 것들 정도가 어떠한 뉴욕의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사업 중 이런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전체에 있어서는 바닥이라든지 손잡이, 조명, 좌석,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놓고 그것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요, 실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를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65세에서 74세까지, 즉 노인이 돼서 어떠한 그 건강 수명이 있는 나이, 이분들의 관심은 어떤 아직도 일에 대한 것이라든지 체력 유지, 피트니스, 항노화 이런 것들의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제로 건강 수명을 넘어서 사망 직전인 평균 수명까지에 따라서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자산을 간소화하고 어떠한 그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요. 배리어 프리 여행이나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85세 이상을 넘기신 부부들은요.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것,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또 간병자 수행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 중에 건강 외에 중요한 영역을 말하라고 하면 금융인데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남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신탁 서비스를 강조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스미모토모 신탁은행에서 어떠한 게재한 것을 설명을 하면요. 유언 신탁이라든지 상속 절차에 대한 토탈 서비스, 또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 증여 신탁, 연령별 증여 보조 신탁, 가족을 배려하는 신탁, 부동산 플래닝, 후견제도 지원 신탁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상위 아주 VVIP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령 친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의 핵심 방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한 수요 확대, 굉장히 중요하죠.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고령 친화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겠다. 특히 최근 트렌드를 보면 고령자들이 단순한 공공노동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어떤 민간형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치 중심의 그런 일자리까지 확대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노력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는 테스트, 니즈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원격 의료를 알아보는 것,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초통계,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정책에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벅차게 18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고령 미래 사회의 주요 지표, 소득, 건강, 환경,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하나의 테이블과 어떤 도표들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만들어지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고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집약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고령 사회라든지 이것을 연구하거나 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실버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런 국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판을 읽고 그 속에서 수요를 개발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자료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입문자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한 분들은 꼭 이 자료를 필독하셔서 그 수치에 나온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